AI4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세미나 2026년 3월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 세미나의 이전에 저희가 어떤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볍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세미나 제목은 AI4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세미나 2026년이고요. 과학, 공학 분야의 AI 혁신과 국산 NPU 생태계 확산을 위한 대장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왜 지금 AI4 사이언스랑 NPU인가를 보면 사실 과학이나 공학 영역에서 이제는 대규모 추론 연산 수요가 좀 급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 효율이 높은 추론 전용 NPU에 대한 필수적인 수요로 좀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기초 과학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다채로운 연구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면서 연구 혁신의 토대를 지금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행사의 핵심 목표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과학 과 공학 연구의 AI 전환 가속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국산 NPU 기반 인프라 확산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산학연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류의 이제 행사 목표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건 커다란 틀의 행사의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과학 공학 분야에 대한 정책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세미나를 좀 간단하게 보면 3, 4월에 시작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AI4 사이언스 그리고 NPU라는 이제 큰 두 가지 주제가 있다 보니까 처음에 AI4 사이언스 오늘 진행하고요. 다음 달에는 NPU에 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5월, 6월, 7월 같은 경우에는요. 생명과학과 화학 분야에 대한 AI 도입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8월부터 10월까지는 지구과학, 수학, 시스템 엔지니어링에 대한 AI4 사이언스에 대해서 진행할 겁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 11월에는 통합 컨퍼런스를 진행하는데요. 이제 모두의 연구소를 잘 아시는 분들은 모두콘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모두콘을 진행할 때 AI4 사이언스 파트로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시면 3월 26일 오늘 같은 경우 정책 전략 분야에서 주요국 AI4 사이언스 투자 현황과 국가 경쟁력 전략에 대해서 할 거고요. 4월 30일 목요일 날 AI 반도체에 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5월 28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에서 대표 단백질 구조 예측과 신약 개발에 대해서 진행할 거고요. 6월 달에도 생명과학 파트로 바이오 이미징 AI와 NPU 가속에 대한 얘기를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언제 진행하냐면 마지막 주 목요일 날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주 목요일 날에 무조건 이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 7월 30일 날 화학 분야에서 이제 분자물성 예측과 신규 분자 설계에 대해서 진행할 거고요. 8월 27일 날 지구과학 파트입니다. 지구과학 파트에서 AI 기반 기후 예측 및 지구과학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9월 17일 날 수학 파트고요. 9월 같은 경우 17일 날 진행하는 게 그 다음 주가 추석입니다. 그래서 한 주 땡겼고요. 그래서 수학 관련으로 진행하고 10월 29일 날은 시스템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이제 모두콘 같은 경우에는요 기조 강연 및 에이전틱 AI에 대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또 NPU 가속 라이브러리에 대한 얘기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워크숍을 좀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파이토치나 뭐 허깅페이스 실전 코드 한번 마이그레이션 가이드를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행사를 아마 참여하시는 분들은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산업계 실무자, 연구원, 뭐 대학 연구자, 공공기관 관계자 같은 여러 다양한 분들이 오실 거라 저는 생각이 들고요. 행사 장소는 여기 모두의 연구소 강남 캠퍼스 라운지에서 진행합니다. 주최 및 주관 기관은 저희가 이제 리벨리온과 저희가 함께 진행하거든요. 리벨리온과 모두의 연구소가 같이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이 세미나 1년 동안 진행할 세미나에서 저희가 얻고자 하는 기대 효과는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과학기술 혁신의 마중물을 좀 제공을 하고 또 차세대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그 세미나 진행할 때 이제 관련 메일을 좀 받고 싶다. 언제 진행하는지 이걸 한번 메일 받고 싶으면 여기 메일링 리스트에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메일을 따로 계속 차곡차곡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세미나를 제 키노트를 간단하게 마치고요. 우리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선임 연구원인 강호준 연구원님을 잠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월 세미나는 AI4 사이언스 주요 정책 비교에 대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잠깐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네, 안녕하십니까.
예전에 저도 이제 모두의 연구소 컨텐츠를 좀 많이 봤던 사람이었었는데 이제 박사과정도 많이 봤었는데 이게 제가 여기 서게 되는 게 좀 신기하긴 하네요. 이렇게 된 게. 그래서 그렇게 좀 좋은 생각에 좋은 좀 주제로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는 생각보다 이제 분명히 한국이 좀 모자란 부분도 있고 다른 나라 잘하는 거 있지만은 가능성이 있는 게 좀 보여서 같이 한번 공유 좀 드리고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발표는 AI for Science 주요국의 정책 비교를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큰 틀은 그렇지만은 해서 현재 어떻고 각자 미래가 어떤 그림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고 있는지를 서로 한번 비교해 보면서 보는 그런 시간을 서로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목차는 크게 첫 번째, 이거 폰트가 좀 많이 깨졌네요. 뭐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AI for Science에 대해서 도대체 이게 어떤 건지 한번 과학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측면에서 한번 최근 논문들을 보면서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각 국가별로 현재 지금 정책이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토해볼 겁니다. 그렇게 본 다음에 4개국 한번 AI 과학 정책이 한번 그 주제 프레임워크별로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핵심 이슈가 어떤 게 있고 이게 우리가 어떤 쟁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현재 지금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라고 하는 판교 소재에 있는 과기부 산하의 기관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AI 정책연구실에서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받은 지가 3년 8월에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고 주로 저는 이제 AI 디지털 경제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AI와 노동이나 아니면은 이제 국가 통계로서 인공지능 산업 시태 조사를 조사하고 있고요. 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소개를 잘 마쳤고요. 첫 번째는 그래서 그 AI for Science가 도대체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개념이 어떤 거고 이게 뭐냐라는 거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중국과학원에서 발표한 그 사이언스 이노베이션에서 배출한 논문인데요. 첫 번째로 그게 연구 패러다임의 변화가 그게 5차까지 진행되고 있고 하는 와중이라고 보고 있는 와중입니다. 첫 번째로는 관찰 1차, 관찰 실증 연구를 말을 하는데요. 실험과 단순히 실험하고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저희 뭐좀 이게 예시를 든다고 하면은 태양은 동쪽에서 떠가지고 서쪽에서 지는 형상이나 나무를 비벼는 불을 피우는 방법 같이 저희가 관찰을 하고 실험을 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2차는 어떤 거냐? 바로 이론 기반 연구가 추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적 추론이 되는 건데요. 이런 상대성 이론이나 만류인력의 법칙 같이 어떤 특정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론적인 것들을 추가를 하고 그 설명할 수 있는 이론들을 만들어서 이론 기반 연구를 쌓아가는 걸 의미를 하고요. 이제 3차부터 어떤 거냐면은 이제 컴퓨팅이 등장하게 돼가지고 계산 중심, 컴퓨팅 파워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이제 3차적으로 오게 되는데요. 이때 대표적인 거는 왜 시뮬레이션과 에뮬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화학 반응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우주의 궤도를 수정한다거나 아니면 건물의 교량의 하중을 계산한다거나 라는 식의 그런 것들이 있겠죠. 이제는 더 나아가서 2020년대, 2000년대에 들어가지고 데이터 주도 연구, 데이터 드리븐 패러다임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나 사람, 기계, 다양한 기체 정보가 통합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단순하게 컴퓨팅 파워를 활용해가지고 시뮬레이션 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디지털 상이나 저희가 디지털화된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실제 분석을 또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제출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안면 인식이나 뭐 정보 검색, 자동 음성 인식, 자율주행 기술과 같은 걸 의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데이터 주도 연구에서 넘어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AI를 구축을 해가지고 AI와 과학기술이 융합된 패러다임이 현재 지금 오고 있다고 중국 과학원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I 생성과 합성 데이터를 의미를 하고요. AI 추론 예측 모델 같은 것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최근에 대표적인 예로서는 알파폴드와 같은 단백질 구조 예측 AI 모델이라든지 핵융합 제어 AI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빅데이터와 AI 기술 융합으로 다양한 과학기술의 지식의 발견의 속도와 깊이가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와중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AI for Science는 단순하게 도구 활용, 즉 AI를 활용한 것이 아니라 과학의 방법론 자체를 바꾸는 근본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나아가다 본다 하면은 AI of Science, 즉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과학적 발견을 가속화하고 데이터에서 지혜로의 전환을 실현하는 그런 새로운 과학 연구 패러다임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도구가 아닌 현재 저희가 절차적으로 되고 있는 과학 방법론이 아니라 완전 새로운 전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IKW 프레임워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짐 그레이가 이제 말한 논문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데이터, 즉 데이터 원시의 관측 데이터나
이제 실험 데이터들에 서 기반을 먼저 되고요. 거기서 이제 인포메이션을 추출을 하겠죠. 그 다음에 거기서 널리지를 추출을 해가지고 지혜까지 하게 되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AI 사이언스의 3대 핵심 특성이 좀 부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머신 컨젝터, 즉 기계 추론입니다. AI가 스스로 가설을 수립을 하고 그 수립한 가설을 스스로 테스트까지 해서 계속 반복되는 환류 체계를 의미를 하고요. knowledge creation, 즉 지식의 생성, 새로운 과학 지식을 발견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능을 창발하는, 즉 AI 고유의 과학적 통찰이 되는 이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는 사람에 좀 끼어들어서 해야 써야 되는 많은 부분들이 AI가 자동으로서 되게 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게 되는 시대를 우리가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타임라인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뭐 당연히 알파폴드를 먼저 들어볼 수 있겠죠. 2024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2021년에 나와가지고 구조 예측을 통해서 데미스 허더비스가 이번에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되었죠. 근데 그 후에 제노메이라고 해가지고 220만의 신소재 결정 구조를 발견한다든지 해서 여러 지금 AI를 활용을 해가지고 되고 있는데 이제는 이것을 넘어서 단순히 AI를 활용을 해서 엄청나게 큰 데이터 구조를 빠른 시간 안에 검색을 해서 한다는 개념을 넘어가지고 완전 그 실험 전체 연구 프로세스 전체를 자동화하고 있는 와중 즉 에이전틱 사이언스의 시대가 또 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최근에 그 가오웨이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초 과학이 응용 과학으로 해서 이제 진화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자율적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는 자율 과학으로 우리가 가속해서 진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와중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네이처에서 나온 그 리서처인데요. AF 사이언스의 그러면 주요 성과가 도대체 어떤 게 더 있느냐라고 본다고 했을 때 글로벌 AI 논문이 이제 2024년에만 95만 편이 이제 나왔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래서 10년간 AI 관련 논문만 약 3배 가량이 더 늘어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거 따지고 보면 연평균 성장률이 약 13.7%에 달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나 이에 더해서 단순히 AI 아키텍처나 이런 연구에 넘어가지고 AI for Science, 즉 AI의 사이언스 적용한 연구들이 2.4% 퍼센트 포인트가 계속 증가하고 있을 정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와중이다라고 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국가별 동향을 좀 더 본다고 하면은 단연 이게 논문량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중국이 가장 많습니다. 중국이 지금 논문량의 세계 1위로서 응용 혁신을 지금 선도하고 있는 와중이고요. 하지만 미국이 근데 숫자가 부족하긴 하지만 연구의 품질이나 이런 인용량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계 1위로 여전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처 인덱스에 최다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이 논문에서 그 인도의 좀 발전을 중요하게 있습니다. 급성장세를 보인다고 하면서 2024년에 미국의 논문 수에 근접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편수를 지금 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IIT 같은 인도 공대 같은 게 발전이 분명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AI FOS의 7대 연구 분야라고 본다고 하면은 당연히 LLM이나 최적화, 자율인식 같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에 더해서 이제 GNN 같은 그런 AI의 베이스에 된 그 포인트를 넘어가지고 기상 예보라든지 최적화나 신약 설계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도 AI가 많이 활용이 되면서 연구되고 있는 와중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좀 정책 목표를 가지고 진행해야 되냐라고 한다고 했을 때 이 논문에서는 크게 6가지의 지금 핵심 영역을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데이터 공유 플랫폼의 구축입니다. 표준화된 과학 데이터 공유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공유를 함으로써 이런 데이터 통합에 촉진을 하게 돼서 더 많은 인사이트를 창출할 수 있게 만드는 플랫폼 만드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보안과 프라이버시였습니다. 어쨌든 접근 제어 암호화 기술을 통해 가지고 접근을 좀 잘 줄여야 된다고 말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기초 알고리즘과 도메인 특화 응용의 조율하는 겁니다. 당연히 기초 알고리즘은 중요한 것도 하겠지만 이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실제 AI 사이언스, 즉 사이언스 분야에서 어떻게 그 알고리즘들이 활용이 될 수 있고 적용이 될 수 있을지, 즉 응용하고 개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초점을 맞췄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인재 양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했습니다. AI와 과학 연구의 융합 학제 간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한 분야에서만 우리가 많이 알고 도메인 널리지가 많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AI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자동화도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지식을 창출할 수 있을지, 즉 두 가지를 같이 잘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꼭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자금 지원이겠죠. 정책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건요. 마지막으로 법, 윤리, 거버넌스를 정확히 구축해서 해내서 크게 6대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국가 정책을 설계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 주체는 당연히 정부와 연구기관이 될 수 있겠고요. 조직 구조는 전략위에서 추천해서 하방 관계를 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환류 체계를 통해 가지고 빠르게 개선하면서 정책적으로 스피드하게 가져가야 된다고 말했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에 좀 반해가지고 그래서 국가별로 그런 AI 사이언스가 현재 정책적으로 어떤 지금 구조를 가져서 이 사이언스를 잘 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좀 네 가지 꼭지를 먼저 본다고 한다고 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winning the race 이미 지금 많이 레이스에서 이기고 있지만은 더 이제 이기려고 노력하는 와중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당연히 이제 뭐 지금 많은 프론트웨어 모델들이 다 미국 지금 주도로서 많이 되고 있고 거기다가 더해서 민간 주도로서 많은 과학과 사이언스 그러니까 AI와 사이언스를 많이 융합하려고 하는 와중입니다. 이에 더해가지고 연방 지원까지 거의 최대 수준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많은 지원을 지금 아끼지 않고 하려고 있는 와중이고요. 여기서 더해서 지금 이제 규제 또한 이전에는 또 규제랑 같이 가자라는 좀 포인트였지만 지금은 규제를 완전 최소화하고 오직 이기고 난 다음에 다시 고민을 해보자라는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일 것 같습니다. 중국은 AI 플러스와 자립이라고 포인트를 잡아왔습니다. 국가주의 톱다운 당연입니다. 국가 주도에서 국가 주도로 해서 완전 탑다운 돼가지고 하나하나 일들을 지정을 해줘서 완전 수직 체계화가 되는 게 어떤 특징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5개년 계획과 발전과 통제가 균형되고 있는 그런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유는 엑셀런스 앤 트러스트입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이제 그런 신뢰를 완전히 중요시하지만은 그에 더해서 신뢰와 발전을 동시에 꾀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정책적 기조를 보이고 있고요. 한국은 지가 세 개가 약간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 주도로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민간의 참여도 굉장히 많이 유도하고 있는 와중인데 저희가 AI 기본평가 같은 걸로 해가지고 그런 트러스트를 같이 지켜나가려고 하고 있는 와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한번 개요를 설명드렸고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다 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현재 AI 사이언스라 했지만 AI의 정책 계층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 사실 그 바이든 정부에서 했던 것도 제외를 하고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바로 행정명령을 내면서 그걸 AI에 대해서 진행시키겠다로 이렇게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정확히 부처들에게 일수까지 지정해 주면서 AI 액션 플랜을 제시를 하고 이 일수 안에 정확한 너의 행동을 제시를 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027년에 AI 액션 플랜을 제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연방 AI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하게 됨으로써 더하면서 이게 연방 측면에서 즉 우리가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지방 정부와 연방 정부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방 차원에서 AI 큰 주제를 가지고 이끌어 가겠다라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더해가지고 이제 입법도 2022년에 Chips and Science Act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반도체와 첨단 기술에 대한 지원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굉장히 큰 숫자의 돈들을 제시를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와중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수행하는 연방 기관들은 디파트먼트 에너지, 즉 에너지부하고 이제 국립과학기술부 해서 이렇게 세 가지 부서에서 지금 합동해가지고 이제 진행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행 프로그램들은 그 아래에 국가주도 연구소들이 실행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더해서 미국 하면 또 인프라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국가 컴퓨팅 인프라들까지 연구소에 많이 지원을 하게 되면서 이제 AI 사이언스를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와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짚어야 될 건 어떤 거냐면은 바이든하고 트럼프 정부를 이제 넘어가면서 정책의 패러다임이 좀 전환이 되었습니다. 큰 틀에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2022년 8월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입법을 이렇게 했죠. 말이 좀 빠르긴 한데 지금 말씀드리게 많아가지고 Chips and Science Act라고 해가지고 반도체와 첨단 기술의 R&D에 굉장히 많은 돈을 부어가면서 우리가 진행시키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입법을 했고요. 그 다음에 AI R&D 전략을 정확하게 업데이트를 하면서 우리 AI에 대한 아젠다들을 가져오고 발전시키겠다라고 하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어떤 거냐면 중흥도 하겠지만 사실 여기서 법적으로도 우리가 제지를 잘 하면서 이게 신뢰를 같이 가져가겠다라고 하면서 13년 10월에 행정명령으로서 안전 신뢰에 대한 AI 안정성 신뢰 법안을 행정명령을 제시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되었지만 트럼프 행정에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폐지를 한 게 어떤 거였냐면은 이 2호 14110 즉 안전 신뢰에 대한 걸 바로 폐지를 했었습니다. 그 후로 혁신과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서 오히려 지금 우리는 이길 때다 더 많이 투자를 하고 혁신을 좀 부각하겠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행정명령을 제시를 했고요. 180이라는 액션 플랜을 지시를 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략적 AI 액션 플랜을 발표를 했고 90개 연방 정책에서 3개의 기둥 전략을 제시를 하게 되면서 각자 세세하게 했지만은 그 안에서 AI 사이언스도 분명히 들어 있으면서 AI 사이언스도 미국이 아젠다를 가져가면서 계속 위닝할 수 있겠다라는 걸 보여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연방 AI 프레임워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아젠다를 계속 가져가겠다. 연방 차원에서 이건 AI는 지방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연방 차원에서 우리가 더 크게 이끌어 나가면서 진짜 선정하겠다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어떤 거냐면 정권 교체에도 AF 사이언스에 대한 투자에 대한 그 당파적인 지지는 계속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 하건 그 지금 어디죠? 리퍼블리칸 공화당에서 하건 초당파적 지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와중이고요. 그리고 디파트먼트 에너지 에너지부와 NSF의 역할은 양 행정부 모두 지금 굉장히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에서 어떤 업무를 하냐면은 첫 번째는 에너지부에서는 과학 발견의 엔진이라고 저는 칭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17개 국립 연구소를 통해 가지고 세계 최대 과학 연구 인프라 네트워크를 구축을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엑사스케일 슈퍼컴퓨터들을 이 연구소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많이 활용을 하라고요. 그래서 FASST 이니셔티브를 발동을 해가지고 연간 24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해주면서 AI 레디를 하려고 데이터와 컴퓨팅, 모델과 응용 다 같이 이렇게 하면서 지원을 해주고 많이 활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2023년에 AF 사이언스 보고서에 따르면은 6대 AI 역량을 먼저 식별을 했고 우리가 과학 AI를 하기 위해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냐라고 하는 것도 제시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디파트먼트 에너지부에서 이 많은 것들을 제시를 하면서 하는 과정입니다. 국립과학재단은 연구의 허브로서, 즉 에너지부에서는 많이 지원을 하는 정책이 된다고 하면은 이걸 받아가지고 실행하는 건 NSF에서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립 AI 연구소에서 머신러닝 기초나 물리학 AI, 분자 합성 등과 같은 여러 AI에 대한 실제 AI for 사이언스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4개 연방기관과 민간 파트너들끼리 다 같이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 600개 이상의 프로젝트와 학생 6,000명 이상의 학생, 그리고 전 모든 주에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그런 와중입니다. 그 칩스 액트 기반의 투자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큰 캐치플랜은 어떤 거냐? 누구나 AI로 과학을 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학과 중소연구기관 상관없이 AI 컴퓨팅에 접근하는 것을 쉽게 해가지고 AI에 대한 연구도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장벽을 낮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액션 플랜에서 사실 그 세 가지 제가 기둥을 말씀드렸지만 이 중에서 AI 혁신 가속화에 AF 사이언스라는 단어가 이미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Invest in AI Enable Science라고 해가지고 AI 기반 과학 투자를 명시적으로 우리가 포함을 함으로써 NSF와 NAIR을 핵심 연구 인프라로 지정을 하게 되면서 DOE와 NIST의 협력을 강조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큰 기종은 사실 액션 플랜이 나오긴 했지만은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 특히나 AI for Science는 계속 지금 같이 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크기 사실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1.1 에타플롭스라고 하죠. 굉장히 큰 에타플하고 프론트룸은 세계 최대 엑사스케일의 탑 이제 모델을 활용해서 이게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오로라라고 하는 것도 이제 AI 특화 엑사스케일의 과학에 최적화된 것도 연구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엘키프탄도 이제 계속 만들고 해서 여러 가지 AI 인프라들을 많이 엄청나게 크게 구축을 해서 연구자들이 일정량으로 계속 꾸준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에 더해가지고 민간 클라우드 파트너십 저희가 뭐 애저나 AWS 같은 GCP 같은 것도 많이 파트너십을 통해 가지고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미 이런 데이터 센터에서 엑사스케일 시대에 이미 진입이 완료된 그런 상황이고요. 공공 슈퍼컴과 민간 클라우드의 하이브리드 전략을 같이 함으로써 지금 인프라적으로도 크게 구축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 정리를 한다고 하면은 강점과 과제는 어떤 거냐? 강점은 압도적인 컴퓨팅입니다, 사실. 이거는 사실 다른 나라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고요. 지금은 엑사스케일을 세 대나 운영을 하게 됨으로써 DOE 그 국립 연구소들이 굉장히 많이 좀 연구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또한 두터운 민간 생태계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빅테크나 R&D,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되게 많은 그런 데서도 서로 민간 생태계가 연계가 됨으로써 그리고 많은 클라우드 연계가 됨으로써 F사이언스에 굉장히 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것고요. 또한 이것도 사실 제일 중요하죠. 미국의 제일 세계 강대국이니까는 글로벌 인재 흡인력 또한 굉장하기 때문에 인재가 계속 몰려온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접근법은 그래서 민간 주도와 연방 지원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투자가 굉장히 큰 투자를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최소 규제, 국가 안보의 연계, 그리고 초당파적으로 AI 사이언스에 대한 투자를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데 뭐 중요한 어떤 건 독립된 전략의 부재가 어떻게 보면은 그나마 좀 단점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for Science라는 걸 어쨌든 정말 정책적으로 이걸 밀어줘야 된다라는 정책이 있다기보다는 그 안에 액션 플랜 하나에 들어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전략위원회 같은 그런 거버넌스 측면에서 뭔가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국인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시간이 좀 모자라긴 하겠네요. 계속 하겠습니다. 일단 F-사이언스의 경쟁이 어떤 거냐면은 완전 수직 계열화입니다. 당 최상위에서 시키면은 그대로 이행해야 된다라는 프로세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은 근데 그게 굉장히 빠릅니다. 한 번 더 그냥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은 당 중앙이나 국무원에서 먼저 AI에 대한 규획을 5년 단위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세계 AI 규획이 맨 처음에 나온 게 2017년입니다. 이때 해가지고 AI를 증진시키자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14차 5개년 계획에서 AI 5개년 계획에서 마찬가지로 AI를 이기겠다라고 했고 마침내 2022년 양회에서 5개년 계획 다시 하면서 2030년에 우리가 AI에서 1등 국가를 되겠다라는 명확한 목표를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무원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통해서 했냐면은 AI 플러스 가이드라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5대 영역에서 AI 시를 심층 영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부에서 AI에 구동된 과학 연구라는 걸 정확히 지정을 해가지고 지금 발전하고 있는 그런 와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근데 더해가지고 중국도 아시겠지만 아래 지방 정부가 굉장히 역할이 더 큽니다. 첫 번째로 해서 베이징시에서 AI에 대한 먼저 그 행동 계획을 제시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AI를 발전시키고 있다. 그래서 지방 정부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연구 인프라도 근데 연구 인프라가 중요한 게 어쩌면 관심 있을 주제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엔비디아의 칩에 대한 저희가 지금 제한이 있었어가지고 이 친구들은 이래서 화웨이 어센드라고 하죠. 어센드라는 프레임워크까지 개발을 해가지고 이 스위치 계열화를 해서 스위치 계열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공공 쪽에서 만약에 NPU나 이런 거 된다고 하면은 무조건 화웨이 걸 해야 됩니다. 금융이나 이런 부분에서는요. 화웨이 NPU로 구축을 해야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애초에 공공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엔비디아의 그런 의존성 최대한 덜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 와중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가 이제 안 되니까는 그런 화웨이 칩이나 아니면 패들 같은 패들 어디 거였죠? 제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근데 그 두 가지 그 회사의 거래 NPU를 채워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와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뭐 근데 타임라인은 한번 제 다음에 한번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과학기술부에 AI for Science 전용 정책부를 전면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AI 구동 과학연구 전문 배치를 해서 좀 되게 빠른 23년 3월에 이미 배치를 했습니다. 추진의 주체가 과학기술부에 더해서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지금 출자를 해가지고 발전하고 있는 와중이고요. 기초과학 분야, 수학과 물리, 화학, 천문학 기초과학 분야에서 AI를 도입해서 잘 하고자 하는 와중이고 응용과학 분야에서 마찬가지로 신약 개발과 유전자, 생물, 육종, 신소재 분야에서 많이 이제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어떤 거냐? AI와 과학 연구의 십층적인 융합이고요. 자원이 공유되고 연구 패러다임의 전환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하는, 즉 뒤처지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앞서 나갈 수 있게 패러다임까지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거에 더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었는데요. 25년 8월에 나온 겁니다. AI 플러스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면서 이제는 인터넷 플러스가 아니라 AI 플러스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5차 5개년 계획, 즉 이번 2월에 있던 양회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최상의 국가 우선순위를 아예 격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5대 전용 영역이 어떤 거냐? 과학기술과 산업, 소비, 민생, 거버넌스 측면에서 모든 부분에서 AI를 도입을 해가지고 2030년까지 경제의 90%의 AI 통합을 목표하는 게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과학기술이 아예 박혀 있죠. 그래서 이번 양회가 사실 되게 좀 재밌게 바뀌는 어떤 거냐면은 AI 연급이 역대 최대였습니다. 50회 이상이 될 정도로 사실 영역이 되게 길긴 하지만은 특정 영역에 대해서만 이렇게 많이 말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앞으로 1년 동안 국가가 어떻게 운영하겠다라고 발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보통은 그렇게 어떤 특정한 분야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말하지 않지만은 이번에는 AI에도 굉장히 많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AI가 역대 최다로 많이 얘기했고요. 구체적으로 30년까지 경제 AI 통합 목표가 90% 달성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아마 기사 볼지 모르겠는데 아마 일주일이나 2주일 전인 것 같아요. 저희 오픈클로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오픈클로가 이제 나오면서 아예 그 사람들한테 그런
AI 에이전트 쿠폰 같은 거를 주면서 너네 오픈 거 깔아서 활용해 라고 하면서 굉장히 오히려 이제 AI 에이전트에 사람들이 스며들어 가지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까지 하고 있는 그런 와중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AI를 미래 산업의 핵심 범주로서 지정을 해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근데 사실 이게 왜 그렇게 AI를 중요시하냐 했을 때는 저는 이제 딥식이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AI 자신은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마 작년 1월쯤에 기억하실 겁니다. 딥식이 딱 이렇게 나오고 나서 MOE 믹처 오브 엑스퍼트죠. 엑스퍼트 하면서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말이 되겠죠. 이거 이러다가 엔비디아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얘기가 되면서 그럼 이제 하드웨어에서 회의를 내면서 갑자기 엔비디아 주식이 폭락하기 이런 게 있었죠. 그렇게 되면서 그럼 우리가 AI 분야에서 정말 새롭게 패러다임을 창출해가지고 발전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또 지금까지 발전하고 있죠. 요즘 아시겠지만 이제 GLM이나 아니면은 뭐 딥식은 당연히 있고요. 딥식도 있고 DLM도 있고 그래서 여러 그 중국형 LLM이 굉장히 발전해가지고 프론트의 모델을 못지않게 이제는 활용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이거 다 이제는 오픈 소스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미국의 제재에도 기술이 돌파하고 자신 우선은 정당성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 나아갈 때는 우리가 AI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아예 못 박았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떻게 되냐? 핵심 기관, 이거 수행한 핵심 기관 플랫폼은 어디냐면은 바로 AISI, 베이징 과학진흥연구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CAS라는 중국 과학연구원에서 하고 AI for Science를 이렇게 주축으로 하고 있는 그런 와중이고요. 이게 더해가지고 이제 인프라 측면에서 본다 했을 때는 중국 과학원에서는 이제 중국 과학원 자체가 이제 세계 최대 과학연구 기관입니다. 국가 주도로서 하는 것으로는요. 그래서 AI 혁신과 연구소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핵심 허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더해서 지금 국가 슈퍼컴퓨터 네트워크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엑사플러스까지는 아니지만 이미 페타플러스까지는 추출했고요. 더 사실 좀 주목해야 보면 어떤 거냐면은 이게 전부 국산 프로세서입니다. 화웨이 어센드를 통해서 구축된 이제 그 슈퍼컴퓨터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가지고 이거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이제 엑사스케일도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비공개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떤지는 아직 잘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슈퍼컴퓨팅 센터가 이미 7개 이상이 되고 앞으로도 지금 계속 지어지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인프라 측면에서 지금은 이제 단기간으로는 아마 미국에 나올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 했을 때는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입니다. 특히할 만한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국산 칩 자립 전략을 구축해가지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인프라 같은 경우도 국가 과학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애초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과제를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으면은 그 데이터를 업로드를 꼭 해야 됩니다. 여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학 공유 플랫폼이 운영이 되고 있는 와중이고요. 또한 방대한 인구 기반 데이터들을 갖고 있다는 게 또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의 제재 속에서 국산 칩과 자체 슈퍼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독자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요. 데이터 양은 최대죠. 엄청 많겠죠.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접근성은 근데 하지만은 좀 연구자들만 할 수 있도록 좀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하는 사람 밀어주겠다라는 포인트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강점과 접근점을 다시 본다 하면은 강점은 이겁니다. 강력한 국가의 동원력입니다. 톱다운 전략을 통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실행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 정책하는 사람들이 뭔가 생각하는 게 어떤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아프지 않을 수 있도록 되게 오랜 시간 하나의 주제를 통해서 굉장히 오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데 사실 그러면은 진흥 측면에서 맞는 말이지만 사실 여러 분야에서 정부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중국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탑다운 전략을 통해서 그런 단점은 이제 생각하지 않고 일단 진흥에 굉장히 지금 몰입하고 있다.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오픈클로우 지원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방대한 데이터와 시장을 가지고 있는 와중이다. 14억의 인구 데이터에 더해가지고 세계 최대 AI 응용 시장을 가지고 있다. 그런 데이터를 훨씬 더 빠르게 모을 수 있겠죠. 그래서 톱다운 국가 전략을 통해서 산업 통합을 같이 도모하고 있는 그런 와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EU를 한번 보겠습니다. EU는 아무래도 다른 나라들 여러 개 뭉쳐있기 때문에 하나의 큰 법안으로서 제시를 했습니다. 뭐냐면 EU AI 액트 2023년 4월 8일에 발효가 된 그리고 26년 8월에 전면 적용될 예정인데요. 최상의 법률을 통해 가지고 AI들 컨트롤을 하고 고용형 AI 같은 것도 본인들이 다 제지를 하겠다라고 있는 와중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본 게 어떤 거냐면은 AI 컨티너스 액션 플랜을 제시를 해가지고 컴퓨팅과 데이터, 혁신, 인재 그리고 규제 간소화라고 하는 5대 기둥을 통해 가지고 얘를 확신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가지고 EU 같은 경우는 애초에 AF 사이언스를 굉장히 조금
일찍부터 좀 봤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AI 사이언스 스트래티지를 굉장히 빨리 발표를 했었습니다. EU AI 사이언스 전용 전략이 2025년 10월에 이미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레이스라고 하는 이제 유럽의 써니라고 하는 이제 물리 연구소가 있는데 그것처럼 공통된 자원들을 다 모아가지고 AI와 사이언스 결합을 한 모델을 연구소를 만들어서 우리 운영을 하겠다라고 있는 그런 와중입니다. 그래서 몇정일 이거 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AI 사이언스 스트래티지가 어떤 거냐? 4대 전략축을 가지고 우리가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재의 우수성, 즉 박사 네트워크에 발전시키기 위해서 5.8명만 유로를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컴퓨팅 자원, 호라이즌 유럽이라고 해가지고 6억 유로에 이르는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컴퓨팅 자원에 발전시키고 접근 권한을 많이 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 펀딩 또한 약 30억 유로에 더해가지고 매년 2배씩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AI for Science의 투자도 매년 2배씩 늘어나고 있다. 이에 더해서 데이터, 과학의 데이터에 대한 갭을 식별할 수 있게 해도 큐레이션까지 지원을 하게 돼서 연구자들이 AI에 활용을 해서 사이언스를 같이 도입할 수 있는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스라고 하는 Research for AI Science in Europe이라고 하는 AI를 위한 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2025년 11월 3일에 코펜하겐 AI에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럿 예산은 약 1억 1억 유로를 하겠습니다. 1억 유로 정도니까 1,700 정도죠. 형광률에서 가상 유럽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자원과 데이터, 인재와 펀딩을 통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아예 EU 자체의 AI for Science를 발전시키자라고 하는 게 목표라 했겠습니다. 목표는 어떤 거냐? AI를 활용을 해가지고 암 치료나 환경, 지진 예측 등 실제 과학에서 지금 난제라고 불거져 있는 것들의 과학적인 돌파를 한번 해보자라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비교한다고 하면 미국의 NAIR이나 현재 지금 한국의 국가 AI 컴퓨터 센터에 대응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개국 중 유일하게 뭔가 전용 전략과 전담 기구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AI for Science에 많은 큰 이슈를 선점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거버넌스를 하기 위해서 3중 거버넌스 구조를 제출했습니다. AI 오피스, DG나 이 센트 산하에 AI 액트를 실행해가지고 전략을 총괄을 하면서 EU 내에 있는 AI 사이언스 자원들을 모으고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있고요. AI 보드, 즉 27개국의 회원국 대표들 마치고 소집을 했습니다. 소집을 해가지고 국가 간의 정책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조정을 해서 우리가 AI에 대해서 EU에 대해서는 정말로 다 통합해가지고 잘 해보자라고 하고 있고요. 사이언티픽 패널, 패널을 구축을 해가지고 동네 전문가 패널을 구축을 해서 기술 전문가 위원 평가 또한 해가지고 정말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AI for Science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가지고 AI 액트가 사실 되게 좀 깐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모델에 대한 알고리즘을 밝혀라라는 식의 되게 깐깐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AI 액트 좀 간소화해가지고 수정을 하는 제출을 해서 AI for Science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제한 없이 한번 해보자. 라고 이렇게 수정까지 하면서 큰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점과 과제는 어떤 거냐? 강점은 바로 규제의 선도력입니다. AI 액트가 세계 최초로서 발전이 되었고요. 또 글로벌 AI 규범의 영향력이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와중입니다. 또한 다자 간의 협력 전통을 통해 가지고 선 모델을 그대로 레이스라고 하는 것에 통합을 해가지고 컴퓨터 자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27개국의 공동적인 연구 인프라를 공동으로 해서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형 전력과 전담 기구가 있다는 그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사이언스 스트래티지나 아니면 레이스 가상 연구소 같은 것도 예시를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접근법이 어떤 거냐? 규제와 진행이 병행되고 있는 모델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뭔가 간소화됐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그런 규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이에 더해서 진행을 병행하고 있는 그런 모델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일단은 2024년 12월에 통과된 거죠. AI 기본법이 최상의 법률 이렇게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서 이게 진행을 해야 되는 와중이고요. 시행이 2020년 1월에 됐죠. 되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시행령을 지금 제시를 했고요.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 또한 실종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더 해가지고 이렇게 사실 AI 뭐 사이언스 진행한다라는 내용이 그렇게 뭐 깍 막혀가지고 한다기보다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라는 것이 저희가 법안을 통해서 생겨가지고 계속 컨트롤 타워가 되면서 이게 가장 큰 거버넌스를 구축을 하고 과기부와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이라고 보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2025년 11월에 이제 AI의 X 사이언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AI와 사이언스를 연장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겠고 연구자들에게 최대한 빨리 GPU를 배급을 하겠다라는 식의 이제 전략 플랜을 제시를 했습니다.
법률 먼저 입법 관광을 본다 하면 24년 이 1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요. 그다음에 2025년 9월에 가이드라인 실정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후로 시행령 입법 예고를 11월에 하게 됐고 실제 법률 시행을 올해 1월 22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해서 전략위원회 컨트롤 타일을 우리가 갖고 있고 이에 더해서 역대 최대 R&D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구성은 약 50명 정도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기능은 심의와 의결 그리고 부처 간의 조정, 이행의 모니터링, 성과 관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9월에 출범을 해가지고 25년 9월에 전략위원회 확대 개편했다 했습니다. 이전에는 인공지능위원회 아마 이럴 것 같은데 전략에 붙어가지고 확대 개편이 되었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개 분과위원회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과학 인재 분야가 AF 사이언스 정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그런 유일한 창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통의 우리 AI 정책 내용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10.1조 원으로 해가지고 전체 AI 예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AI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DP 대비 R&D 규모를 본다고 하면은 사실 이게 세계 1위는 이스라엘이긴 하고요. 저희가 세계 2위이긴 합니다. 지금 세계 2위를 통해서 이게 많이 R&D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규모는 어떻게 보면 미중 우세라고 볼 수 있겠지만 GDP 대비 투자율은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기본부터 전면 실행까지 어떻게 하고 있냐? 저희가 슈퍼컴이라고 하죠. 시스트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누리온 이제 614 페타플로프스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한 GPU 이제 8,000개를 저희가 들여온다고 얘기를 했었죠. 들여옴으로써 데이터 센터를 지금 지으려고 이제 잘 하고 있고요. 기반으로서 최적의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 정도를 이제 우리가 신규적으로 연구에 할당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 분야는 어떤 거냐? 생명 보건 AI, NLP, 소재, 기후 등 다양한 AI 사이언스 분야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이언스 온이라고 데이터 플랫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키스트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여러 데이터들이나 아니면 논문들, 전략 보고서들을 한 사이트에서 볼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운영을 하면서 과학에서 지식 인프라들을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 있고요. 이에 더해서 근데 그 국가 AI 컴퓨터 센터도 조만간 이제 지어질 예정이죠. 저희가 약 최대 2조 원을 통해 가지고 민간 합동 STS를 통해 가지고 지어지려고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1월에 발표된 6대 핵심 과학기술 분야 AI 기반 모델 개발 이 전략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목표가 어떤 거냐? 한국형 AI 연구 동료, 즉 코사이언티스트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 동료 이게 6대 분야의 AI 기반 모델 어떤 거냐? 바이오와 재료 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지구과학, 수학 6개 분야에서 AI를 도입해가지고 발전시키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AI가 연구 동료로서 가설 설정과 실험 설계, 데이터 분석, 논문 작성 전 과정에 통해 가지고 도움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리스 그래서 이런 에이전트를 잘 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나 이에 더해가지고 24시간 동안 자율 실험실까지 구축을 하게 되면서 로봇 실험이 자동을 보고 가설 재생성하면서 발전시키고 나가는 자율 실험실에 더 많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점은 어떤 거냐? 세계 최초의 통합 AI 법률을 우리가 시행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직접적 컨트롤 타워를 갖고 있는 인공지능 전략위원회를 가짐으로써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건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GDP 대비 R&D 세계 비율이 1:1을 다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접근법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EU 모델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법률로 프레임을 설정을 하고 전략위원회가 조정을 해서 부처나 다른 키스트 애트리 같은 연구기관들이 수행을 한다라는 그런 진행법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이제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럼 국가별로 그런 AI 사이언스가 비교 분석을 이제 같이 본다고 했을 때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거버넌스 법 제도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미국은 의사결정 체계 자체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되게 분산형입니다. DOE, NSF, NIST에서 분산형으로 이렇게 각자 의사결정을 하고 각자 연구소에 제시를 하고 또 그 인프라들을 각자 활용하게 되게 해서 좀 자유로움이라고 보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중국은 완전 중앙 집중형입니다. 중앙 집중을 내려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다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중앙 집중형 수직 계열화를 보고 있고요. 이 이유는 닫힌 거버넌스입니다. 위원회와 AI 오피스. 왜냐하면 아무래도 EU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이런 다층적인 거버넌스를 보고 있고요. 한국은 컨트롤 타워형입니다.
대통령의 직속으로 된 AI 위원회에서 대외 전략을 세우고 아래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와중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적인 법 전략은 행정 명령을 통해서 미국은 여기까지 빠르게 하고 있고 중국은 5개년 계획이라는 걸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 로드맵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이행하고 있는 와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 AI 액트와 AI 컨티넌트 플랜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한국은 AI 기본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법에 더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기본법 더해가지고 과기부나 아니면 이 국가인력인구전략위원회 합쳐서 나온 그런 정책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에버사에서 전문 정책은 DOA FASET이 있을 수 있고 제네시스 미션에 대한 있고요. MOST 중국 같은 경우는 과기부에서 전향적으로 배치가 되고 있고요. 이은 AF 사이언스 스트래티지를 해가지고 전면적으로 배치를 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와중이라 볼 수 있겠고요. 한국은 어떤 거냐? 과학기술 X AI 국가전략 2025년 10월에 나온 것입니다. 이걸 정해서 하고 있고요. 규제의 방향은 어떤 거냐? 미국은 지금 트럼프 행정을 들어서 규제를 굉장히 완화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중국은 발전과 통제를 병행하고 있지만은 통제가 국가 차원에서의 통제인 거고 발전은 지금 어째 여기도 굉장히 지금 중요시하고 있다. 이유는 Accelerated Trust, 즉 리스크 기반의 규제를 통해서 지능을 꾀하고 있다. 한국은 지능과 규제를 통합해가지고 지금 현재 기준 어쨌든 규제를 좀 최소화하려고 했습니다. 액트에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고용형 AI에 대해서 많이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와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규모로 비교한다고 하면은 약 미국은 200억 달러 전연방 전체를 통해서 플러스를 해서 굉장히 많은 달러를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는 와중이고요. 중국은 이제 620억 달러 정도 과학 전체에 통해서 이제 많은 달러 투자를 하고 있고 민간 합산 통해서 이윤 200억 유로 정도를 인베스트에 AI에 투자하려고 하는 와중입니다. 한국은 이제 74억 불 정도죠. 정부 AI 예산만 이 정도인 거고요. 민간은 더 할 수 있겠죠. 사이언스 전문 투자 같은 경우 20억 4억 불 정도를 미국에서는 하고 있고 중국은 사실 이게 좀 배분이 불투명합니다. 저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포인트는 없기 때문에 불투명하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와중이고요. EU 같은 경우는 약 1,700억 정도를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과학 전형 GPU 8,000장을 배분을 하려고 하고 컴퓨터센터에 약 2조 원 투자하려고 이미 하고 있고요. 민간 투자는 세계 1위죠. 빅테크 주도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투자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중국은 세계 2위 정도 규모입니다. 스타트업과 BAT 같은 것들 같이 해서요. 근데 아무래도 EU나 한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열세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AI 기업이래 본다에는 많은 민간 기업이긴 하지만은 하고 이제 투자를 하려고 했는 와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재 생태계 비교를 한다 했을 때는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최대 글로벌 흡입되고 있는 그런 와중이죠. 인재풀이 굉장히 넓고요. 중국은 이제 제가 어떤 논문을 봤었는데 전 세계에서 한 작년에 나온 논문의 50% AI 논문 50% 정도가 중국인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빅테크에서도 거의 많은 수의 굉장히 큰 사이언티스트들이 거의 다 지금 중국인이라고 하죠. 그런 것만큼 이제 자국 양성된 인재도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많은 세계 인재풀은 거의 2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미국에 있는 분들도 중국으로 많이 다시 돌아온 추세라고 또 하긴 합니다. 그래서 자국 양성에다가 돌아온 인재가 많기 때문에 인재풀이 굉장히 넓다고 볼 수 있겠고요. EU 같은 경우는 3위권을 이렇게 유지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 브레인 드레인 같은 것도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은 이제 우리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이 정도는 이해만 될 것 같고. 그래서 수학 분석을 한번 이렇게 해본다 해서 된다. 스트렝스, 강점은 어떤 거냐? 미국은 민간인 투자가 세계가 1위.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연구소들이 국가주도 연구소들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있겠고, 엑사스케일 컴퓨팅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장점이 있겠습니다. 중국은 AFOS를 이미 예전부터 실행을 하고 있었고 선점을 함으로써 국가 자원에서 지금 많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실행 트랙 레코드를 계속 발전을 하면서 이걸 계속 환류 체계로서 발전 나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AI 액트를 통해서 규제를 선도하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은 기본법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R&D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강점이 반도체 공급망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반도체들 쉽게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고 또 빨리 들여올 수 있다는 게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크니스는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정권 교체 불확실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초당적인 지지를 하고 있긴 하지만 민주당 정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규제 기반에서 한다고 하면은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이제 발전하는 방향을 갔기 때문에
이게 또 언제 기조가 바뀔지 모른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단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은 첨단 칩 제재가 어떻게 보면은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화웨이나 이런 데서 만들었다고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미국 칩이 훨씬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재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통제에서 조금 자유가 떨어지고 장점이 될 수 있다. 이유는 글로벌 빅테크의 부재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투자 규모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다. 한국은 AI4 사이언스 전용 플랫폼의 초기 구축 단계인 게 또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디서 기회가 있을 수 있냐? 라고 한다고 하면은 제네시스 미션, 사실 미국은 이런 거 말하는 게 좀 그런 게 이미 너무 잘 하고 있고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퍼튜니티라는 말도 좀 이상하긴 하고요. 중국은 이제 오히려 오퍼튜니티를 보여주고 있죠. 본인들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서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AI for Science 도입을 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이 쌓여 가고 있는 와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유는 레이스 이런 거 같은 걸 활용을 해가지고 많이 이미 도입을 하려고 이제 전면 배치를 하고서 하려고 하는 와중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한국은 기본법 선점한 효과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법을 통해서 같이 진행시킬 수 있는 법에 대해서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장점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레이스는 어떻게 쓸 수 있냐? 아무래도 정책에 선점된 거에 대해서 이미 지금 약간 추격하고 있는 리스트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중국은 중국 어떤 게 있냐면은 미중의 디커플링의 씨앗이 좀 기술이 차단이 되어가지고 지금의 오픈소스로 우리가 다 공유를 하지만은 이제는 그 오픈소스 모델은 사실상 이제 중국에서만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심화신 기술 차단이 더 심화가 될 수 있고 공유가 잘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미중의 격차가 확대 시 그 주권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거 마찬가지. 이것도 저희가 마찬가지로 될 수 있겠죠. 한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중 사이 포지셔닝의 리스크가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어포스 사이언스 실행 지연 시에 아마 후발주자로서의 고착화가 우려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지셔닝 매뉴얼 그래서 이렇게 정책 성숙도와 투자 규모로서 비교해 본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4개국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와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은 선점을 해왔기 때문에 성숙도가 많이 되어 있는 와중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하지만 미국이 그에 비해서 투자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더 글로벌 선도하고 있는 그런 중이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쭉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본질적인 차이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어떤 게 있냐면은 미국은 민간이 주도를 하고 정부가 인프라 펀딩을 제공을 한다. 그래서 DOE와 NSF가 과학 특화에 지원을 하고 있다. 중국은 국가가 5개년 계획으로서 방향을 설정을 하고 한 다음에 시장이 실행을 하는 구조다. 즉 중앙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탑다운 구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유는 AI 액트로 규범을 먼저 선점을 한 다음에 인베스트 AI에 투자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레이스로 AI for Science 전략을 구축하고 있는 와중이다. 즉 규범과 진흥을 같이 노리고 있는 와중이고요. 한국은 법률로 프레임 먼저 설정을 했죠. 그런 다음에 전략위원회가 그 조정을 해가지고 발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실행은 부처와 키스티 같은 국가연구소에서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핵심 이슈와 쟁점은 어떤 게 있을 수 있냐? 먼저 미국은 최소 규제 접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규제와 혁신의 트레이드 오프를 각국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게 많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 정부 들어와가지고 규제를 막 폐쇄를 했고, 중국도 일단은 규제를 원래는 많은 규제가 있었다가 선택적 규제를 전환을 했습니다. 전환을 하고 있는 와중에 있고요. 다음에 한국과 미국 같은 경우는 좀 포괄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U 같은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는 포괄적 법률을 기반을 해가지고 일단은 안전을 같이 도모를 하면서 하려고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래서 핵심 질문이 사실 저는 이거였습니다. 에어포 사이언스도 과연 그러면은 규제가 필요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EU AI 액트에서도 연구 면제 조항을 추가를 함으로써 AI 그 규제가 필요한가라고 했었는데 아직 한국에서 사실 근데 뭐 AI 과학 도입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용항에도 포함되지 않았고요. 근데 추후에 뭔가 이렇게 발전했을 때 분명히 좀 이게 좀 발목에 묶일 포인트 이거 또 녹화되고 있나요 혹시 이거?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와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에서도 통합 전문 기관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규제 면제와 샌드박스는 AI4 사이언스의 어떻게 보면 활성화의 핵심 조건이 이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도한 어쩌면 규제는 어떻게 보면 연구 혁신을 저해할 수 있고 부처 간의 칸막이 또한 우리가 이제 연구에 제한을
혁신이 제안될 수 있는데요. 혹시 녹화가 되고 있는 거 맞나요 혹시? 아 가능하실까요? 그러면은 그냥 따로 한 가지 하면은 사실 좀 문제가 어떤 거냐면은 과기부와 산자부에 지금 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기부 산자부 둘 다 AI에 대한 이슈를 좀 선점을 AF 사이언스에 선점을 하려고 하고 있는 와중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프론티어 모델이 이렇게 인프라 경쟁이 아무래도 쉽게 수급할 수 있고 더구나 클라우드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중국은 이제 근데 미국에서 사실 이게 인프라를 확보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어떤 거냐면은 에너지 자원입니다. 사실 에너지에 대해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다 그 전자라고 하죠. 전기 같은 경우도 민영화가 거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할 때 그냥 다 어떤 특정한 사용량이 아니라 애초에 사용량에 대한 것이 더 많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실제로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들어옴으로써 그 지역의 그 킬로와트당 활용하는 그 사용량에 대한 그 금액이 올라가게 되니까는 민간인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센터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인프라 늘리는데 되게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건 다 무시하고 원자력 발전소 짓는 이유가 그거죠. 원자력 발전이 됨으로써 전기를 무제한으로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 와중인 거죠. 그래가지고 진짜 엄청 짓습니다. 돈 떼고 다 AI 인프라 하려고 하고 그래서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게 사실 그 가끔 뭐 NPU 칩 하시는 분들 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그 파이토치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최적화해가지고 우리 칩을 사용하게 하는 그 자체가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어센드나 이런 데는 애초에 본인의 프레임워크를 해놨습니다. 패들이나 어센드 같은 본인의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아예 수직 계열화를 통해 가지고 최적화가 따로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파이토치를 이용하는 인원보다 오히려 걔네는 패드를 정책적으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게 해가지고 최적화가 잘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한 사람이 애초에 많다고 하는 거죠. 논문에서 패들로 쓰고 하다 보니까는 그걸로 하면 자연스럽게 그러면 샌드 활용해서 하면은 우리가 그냥 그 엔비디아 이런 거 활용하지 않더라도 추론에는 더 잘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인프라 현황에서 아무래도 중국이 이렇게 본인 자체 칩을 늘려 나가는 것 자체도 그런 반도체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중국 국가 차원에 투자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도 마찬가지로 많이 짓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를 위주로 해가지고 GPU를 8,000개 들여오면서 상반기에 지금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근데 또 이게 또 문제가 어떤 거냐면 AF 사이언스의 개방성과 국가 안보에 또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AF 사이언스가 중요하니까는 막 이렇게 한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개방을 해야 되나? 과학의 사실 기본은 그거잖아요. 논문을 통해서 우리 연구 결과를 많이 알려가지고 인류의 지식의 지평을 넓혀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개방 과학에 대한 그 큰 목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과 국가 주도로 AF 사이언스를 한다고 하면은 기밀적인 부분도 분명히 국가에 존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 트레이드 오프를 제시하고 하는 게 어떻게 국가 정책으로서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F 사이언스에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연구한 게 논문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국제 협력이 단절되게 된다고 하는 거고 오직 그 국가들 내에서만 그 약간의 그 과학 발전을 통해서 서로 이제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즉 국가 글로벌한 지식 공유 대체가 이제 무너지게 되고 각자의 국가에 대해서 발전해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디커플링 시대에서 AF 사이언스를 통한 국제 협력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질문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책의 또 필요성이 또 굉장히 필요하죠. 물론 저희도 나오긴 했지만은 각 국가별로 어쨌든 전용적인 정책과 전담 기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와중입니다. 저희도 애초에 그래서 이제 AF 사이언스 전담 팀을 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빠른 편도 아니고 느린 편도 아닙니다. 오히려 빠른 편에 속하겠죠. 전 세계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근데 AI 같은 경우도 위너 테이크스 올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많은 투자를 통해서 더 많은 지원을 통해 가지고 AF 사이언스가 더 많이 잘 구축될 수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4가지 시점을 좀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AIF 사이언스 정책의 분화가 진행 중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용 AI 전략에서 AIF 사이언스 전용 정책 전략으로 진화하고 있는 글로벌 추세를 우리가 보이고 있는 와중이고요. 또한 인프라 경쟁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규제 접근법에 대해서 수렴과 분화되고 있는 게
군화가 공존되고 있습니다. 이후 한국은 포괄적인 법률을 통해서 제지하려고 하고 있고, 미국은 행정 명령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중국은 개별적인 규정을 통해 가지고 수직 계열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 연구의 본질적인 변화가 이제는 정말로 되고 있다. 그리고 관제를 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도 굉장히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AI for Science가 단순하게 도구가 아니라 정말 과학적 발견의 패러다임 전환으로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일단은 발표를 마치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제가 하시면서 질문 사항 혹시 있으실까요?